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기습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원천 봉쇄로 막아세웠습니다. 전장현은 오늘도 출근길에 지하철 선전전을 예고했는데요. 그 이유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도로가에 돌삿갓을 쓴 쌍무덤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도로가에 무덤을 쓴 걸까요? 그리고 무덤에 돌삿갓을 씌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스터리 M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이던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경찰까지 동원해서 막아서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경입니다. 지금 여기 김동현 역사문화공원 여기거든요. 지금 안쪽에서 시위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승강장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가 망가지면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지하철 타고 싶습니다. 지금 탑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경찰과 계속 대치 중입니다. 지금 막고 있어요. 철도 종사자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을 저지하고 나선 건데요. 확성기로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경찰까지 동원해서 장애인들을 막아섭니다. 시민들 이번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너무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탑승 못하고 돌아가야 돼서 그래요? 늦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해 내내 계속된 전장현의 지하철 선전전, 새해 첫 출근길부터 재개한 건데요. 그들은 왜 시위를 강행하는 걸까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우리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21년 전부터 외쳤기 때문에 지하철에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많아졌죠. 그런데 작년까지 100% 설치 약속이 어겨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어도 어떤 사고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1년 동안 싸우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직접 나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요구 수준의 0.8%만 반영되자 전장현은 선전전을 재개했는데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거든요. 여기도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중 엘리베이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역도 3군데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력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운 상황. 지금 보면 고장이 나서 아예 지금 사용 불가예요.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에는 장애인용 리프트까지 고장나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곳은 총 19곳에 달합니다. 전장현 시위가 재개된 지난 월요일 13시간 동안 대치가 계속되면서 지하철 13대가 무정차로 지나가기도 했죠. 어제도 지하철을 원천 봉쇄한 경찰과 이를 뚫으려는 이들의 대치는 법원에서 그 서울교통공사에 조정안을 냈고 5분의 이상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5분을 넘길 생각은 전혀 없다. 타고 가겠다. 이 얘기밖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탔고 그냥 내렸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경찰이 계속 있고.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공사 측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현은 운행 지연이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을 1분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미만으로 지연이 되면은 다른 열차들까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해당 호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인데 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분 내로 지하철에 탑승하려던 전장현 결국 저지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법원의 강제 조정안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강제 조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강하게 권하신 거예요. 전장현은 오케이 했어도 서울시가 거부하니까 강제 조정 불성립. 전장현도 거부할 수 있고요. 서울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판결로 나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전장현 활동가 24명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 어젠 철도 안전법을 고자던 삼각지 역장이 전동 휠체어와 부딪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이었죠. 한 20년 이상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 정도 하겠냐는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게 되고. 강경 대응으로 나선 서울교통공사 측 향후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가 일단은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을 걸었는데 7차례 시위에 대해서만 걸었었습니다. 75차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전장현도 대응에 나서며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의 혼잡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장현은 260일을 출근길 지하철 선전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입니다. 지난달 30일 난데없는 대형 섬광에 전국이 떠들썩했죠. 알고 봤더니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발사체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발사의 비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몰라, 저게 뭐지? 뭐야? 와, 너무 예쁜데? 지난 연말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죠. 그리고 35분 뒤 국방부가 밝힌 이것의 정체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원래는 비밀리에 진행됐어야 한다는 이 발사 시험이 세상에 공개된 이유는 바로 태안에서 쏜 이 우주 발사체가 수도권부터 강원도, 심지어 부산과 제주에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목격자들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비춰져서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크기와 모양은 거의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고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산에서도 봤다 그러면 일산에서 봤으면은 얘가 올라갔을 때 아마 군산 서해 앞바다 그쯤을 갔으면 한 400km 되겠죠. 50km 고도가 안 되면은 이제 보기 어렵죠. 고도가 높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죠. 무려 450k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요. 4개의 추진체로 구성된 이 우주 발사체는 2단, 3단이 분리될 때 배기가스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가스가 팽창돼서 이 같은 삼각뿔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본래 하얀색인 가스가 무지개색인 이유도 있다고요. 황혼 현상에서 나타나는 샘플들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낮에는 잘 식별되지 않고요. 해가 제일 무렵에 많이 식별되는데 황혼 현상은 일출이나 일몰 전후에 로켓이 발사되면 배기가스가 무지갯빛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이번 시험도 일몰 시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황혼 현상이 발생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발각되기가 쉬운 이 시간에 발사를 한 걸까? 북한도 미사일 발사할 때 이 시간에는 발사 안 합니다. 해상에 이제 어부도 있으면 안 되고 하는데 그때 아마 그런 걸 피하느냐고 아마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몰 직후에 저녁에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실제로 12월에 태하는 홍어잡이가 한창인데요. 어민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훗날 배들이 인선들이 흑산도 왔었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어민과 비밀리에 조율을 했던 국방부. 그런데 꼭 공표 없이 진행해야만 했던 걸까요? 우주발사체는 평화적 용도로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공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주발사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 UFO 대소동. 보안만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어딘가 좀 초조해 보이는 이 남성. 자세히 보니까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네요. 무슨 일이죠? 저쪽. 총 인원은 8명이고요. 8명이 마신 거는 약 한 30만 원 정도로 되는 것 같거든요. 지난 크리스마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테이블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신분증 검사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이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와 마주했다는 점주. 아주 당황한 모습인데요. 8명이 다 이제 미성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술집에 미성년자라고요? 저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하고자 2번에 걸쳐서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기 몇 시간 전에 CCTV 영상 보시죠. 미성년자라고 밝혀진 이 손님들이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미 검사를 했지만 좀 어려 보여서 한 번 더 신분증을 요청했다는 점주. 하지만 이 청소년들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밀죠. 경찰관분이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위조된 신분증을 총 8명이 이제 갖고 왔다.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의 나이는 만 19세였습니다. 사진도 똑같고 성인 신분증이고 거기다가 워낙 당당하게 저희한테 얼굴까지 이렇게 옆에 대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업주로서는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번이나 확인했지만 영업 정지 위기에 빠져 억울한 상황.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이 점주들이 이를 믿고 술을 판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 즉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신분증을 변조해서 사진을 바꾸거나 물품을 구매했을 때에는 공문서 부정사용죄, 공문서 변조 및 동해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실까요?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에 몸을 날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밤중에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진 이유는 뭘까요? 어둠이 드리운 밤,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립니다. 무슨 일이죠? 저희가 3월부터 얘를 쫓기 시작해서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쉽게 모습을 잘 안 나타내는 애거든요.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멈춰선 차량에서 뛰어내린 남성.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고요. 의문의 사내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 상황. 드디어 붙잡힌 남성에게 채우는 것. 바로 수갑이었습니다. 추적자는 경찰이었네요. 광주 전남 쪽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던 친구로 저희가 체포했습니다. 그 차에서는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압수량은 엑스터시 605정 그리고 캣 12g 약 4천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은 다름 아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어떻게 된 거죠? 베트남 국적이고요. 처음에 그 한국에 선원으로 입국을 해서 여기 있으면서 마약 판매책이 된 거죠. 이후에 연루된 외국인 마약 사범 2명을 추가 체포했지만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마약 사범과의 추격전은 늘 있었지만 최근 외국인 마약 사범의 검거 수가 점점 더 증가해서 사투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애들 중심으로 마약 확산되는 거 막아야겠다. 나쁜 놈들이니까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마약 범죄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들의 추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가롭게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언가 차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다 뭐죠?
가고 있는데 위에서 우당탕탕 떨어져 버렸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일반 도로인데. 도로에서 떨어진 건 바로 눈덩이였습니다. 황당하죠. 출고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 차량은 보닛이 다 찌그러질 정도였는데요. 위쪽 도로가 2차선인데 양쪽에 눈이 있어요. 도로에서 제설 작업하다가 떨어졌지 않나 싶어요. 정황상 제설차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해 차량은 제설 작업차로 의심되는 상황. 두 차량 정말 유사해 보이죠. 피해를 청구할 곳을 찾을 길이 없어서 차비로 수리했다는 제보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 차량이 특정된다면 그 가해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도 배상, 보상받을 수 있고 그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나타내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피해액을 나타내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눈벼락, 피해 꼭 보상받길 바랍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그것. 봉근 후에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 네모 반짝하니까 같이. 가처럼 생겼다고 봐야지. 그냥 소뚜꾼 거지. 소뚜꾼 거지.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절대 안 올리지. 무덤 위에 얹어진 돌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영월군의 한 마을에 자리 잡았다는 기묘한 돌.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처음에 누가 봐도 그게 산소에다 뭘 저래놨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뭐 돌이 올려져 있었나? 뭐에 올려져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그 무덤처럼 이래 봉분이 있어야 무덤이라고 하지. 이건 뭐 돌로 그냥 야박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산 밑에 돌이 얹어진 무덤은 바로 마을 뒷산에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이 길을 가다 보면 보인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바로 저기 나란히 붙어있는 쌍무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봉분 위에 정체 모를 돌이 나란히 얹어져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갓이나 삿갓처럼 생겼죠. 대체 이 쌍무덤은 어쩌다 돌삿갓을 쓰게 된 걸까? 옛날부터 믿긴 있어도 이걸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거 저 깎아가지고는 석재에서 깎아다가 해놓은 거. 석재에서? 안 올리지. 절대 안 올리지 그렇게. 그동안 미스터리 M에서는 사연 있는 무덤을 여럿 소개했었죠. 그에 못지않게 이 쌍무덤도 기구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도 아닌 두 개의 무덤에 돌이 올려져 있는 걸까?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갓같이 보이죠? 김삿갓 그 갓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일부러 갓처럼 만든 걸까요? 영월 지역엔 이 갓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월에는 이제 유명한 건 많아요. 김삿갓 면도 있고 거기 가면 김삿갓 묘도 있잖아요. 쌍무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김삿갓면. 이곳에 답이 있을까? 1800년대 조선 후기 방랑 시인으로 이름을 날린 난고 김병현 김삿갓의 묘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덤엔 갓이 보이지 않죠? 쌍무덤은 김삿갓이랑 무관한 걸까? 현대판 김삿갓으로 불린다는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상의 욕된 죄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늘이 부끄러서 갓을 쓴 사람이 김삿갓이라. 가시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갓은 이것. 삿갓과 삿갓도 묘 올리거든, 묘 위에다가. 요 봉문하고는 김삿갓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갓 모양이긴 하지만 김삿갓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 그렇군요.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무덤 주인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우선 인근 부동산을 통해 땅 주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산 자체가 다래산이라고 이게 산림청 땅이에요. 산림청 땅. 보시면은 토지 주인이 산림청, 나라 땅이었습니다. 무덤은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죠. 이곳에 무덤을 쓰는 게 가능한 걸까요? 더군다나 이제 내 땅이 어차피 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내 땅이 아닌 국유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묘지를 이제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긴 돼요. 저희가 관계가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무덤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쌍무덤이 자리 잡은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다는데 아무도 몰래 이곳에 묘자리를 쓴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로와도 인접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묘라는 게 지금 이렇게 차가 다니는 근접한 도로에 위치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쇠붙이 이런 곳에 글을 새겨서 세워놓는 건조물을 일컫는데 보통 우리가 봉분 위에다가 비석이나 돌을 얹지는 않거든요.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묘의 형태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로 보나 형태로 보나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그럼 이건 대체 뭘까? 무덤이 아니란 사실에 한번 올라가 돌을 움직여봤으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된 듯 봉분 위에 달라붙어 있는 돌덩이. 대체 누가 여기에 둔 걸까? 조소문 끝에 그 돌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주천면에서 문의가 들어가지고 그게 만들어서 거기다 얹어달라. 이곳을 관리하는 주천면에서 의뢰를 받아 2007년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선 이걸 왜 만들어야 했을까? 원래 이렇게 잔디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묘지처럼. 아이들이 볼 때 어머님이 품 같은 형상을 느낄 수 있는 걸 만들 거 없냐 그래서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요. 갑자기 웬 어머니인가요? 그러고 보니 여성의 가슴 모양 같기도 한데 여기에는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형상은 단종의 어머니께서는 단종을 태어나게 하고 이튿날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승하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자. 아버지인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자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왕의 비극적 운명에 제대로 품지 못하고 떠난 현덕왕후를 형상화한 거랍니다. 목적은 그 옛날에 임금이 겪어냈던 고난과 아픔들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것 때문에 조성하게 된 거죠. 단종은 재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의 정치적 야심으로 왕위를 넘겼으나 또 한 번의 정치 싸움으로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된 채 영월로 유배됐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단종. 한양에서 700리를 걷고 또 걸어 일주일 만에 도착한 유배지는 삼면이 강으로 막힌 영월의 청룡포. 고립된 이곳에 누구도 단종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며 금표비까지 세운 숙부. 당시 그의 나이 고작 16살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기리고자 고된 유배길에 잠시 쉬었던 곳에 만들어둔 어머니의 품. 560여 년이 지나 이젠 후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무덤이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기 가기 싫었거든요. 포근함이 느껴진다고. 엄마의 가슴처럼 누워있으면 포근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이 어떻게 보이나요? 알고 보니 조금 다른가요?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이 잊히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아침바람이 어찌나 찬지 아직도 발이 시립니다.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건강에는 안 좋죠. 혈액순환이라든지 보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따뜻한 신발들을 신는 것들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려면 중무장은 필수. 신발이라고 해서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한 번 씻으면 벗을 수가 없다고요? 더 따뜻해서요. 따뜻해서 신어요. 운동화보다 좀 더 따뜻해서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신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것 같아서. 입을 모아 칭찬하는 뛰어난 보온성. 그 비밀은 부츠 속 털에 있다는데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찾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러닝이면 러닝, 아니면 뭐 등산이면 등산, 각자의 기능에 맞게 이제 신발들의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그런 기능들을 내가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임금님 신발을 찾았사옵니다. 추위로부터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니 그 쓰임새가 임금님 신발 못지않은데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발가락이 꼬부러지는 변형이 생길 수 염증을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기능이면 기능, 패션이면 패션.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줄 알았는데 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운동화는 걷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뒷굽이 대부분 있는 운동화가 훨씬 많고, 또 발의 아치를 또 잘 떠받쳐주게 신발 깔창이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 앞쪽 엄지발가락 뿌리 쪽에서 구부러질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털부츠는 제조회사마다 물론 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바닥이 한 통으로 돼 있어서 잘 안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고, 굽이 얇고 그다음에 딱딱하고 이제 이런 신발들이 돼 있어서 바닥이 얇은 데다 유연성까지 떨어지면 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봤습니다. 자, 먼저 운동화를 신고 걸었을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10분 동안 측정해봤는데요. 과연 소문처럼 신발만 바꿔도 수치가 달라질지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운동화 대신에 부츠만 신었을 뿐인데 반신반의하면서도 알고 싶은 그 결과, 교수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운동화에 비해서 이 털부츠 쪽은 엄지발가락 끝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운동화를 신었을 때 발바닥 앞쪽에 가해진 압력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이 받는 압력도 더 강하다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부츠와 비교해봐야죠. 앞서 본 운동화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미처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압력을 의미하는 빨간색. 얼핏 봐도 부츠를 신었을 때 많은 건 부정할 수 없겠는데요. 건강이 걱정입니다. 발가락 끝에만 힘을 자꾸 주게 되면은 이 엄지발가락 중족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뿌리 쪽 관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면서 여기에 관절염이 생겨서 무지강직증이라고 하는, 이 엄지발가락이 잘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평평한 걸 신었을 때 발 아치가 더 많이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하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부하가 많이 생기고 일을 많이 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 있어서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 염증이 생기면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로 이제 또 발목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리발처럼 이렇게 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됐을 때 발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나 골반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들은 타당성이 있고 맞는 얘기거든요. 족저근막염으로 보행에 지장이 생기면 발은 물론 무릎과 고관절, 척추에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족저근막염만이 아니라는데요. 부츠 착용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어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유행도 하고 겨울은 솔직히 춥잖아요. 그래서 좀 털 달린 걸로 좀 따뜻하게. 멋들어진 패션 아이템에 푹 빠진 것도 잠시, 이젠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피부병 때문이라고요? 간질간질하면서 올라오는데 처음에 몰랐거든요. 병원 가보니까 무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초기 가려운 증상을 피부 건조증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꽤 많다는데요. 흔히 무좀은 여름에 심해진다고 생각했었죠. 발 같은 경우는 그 온도랑 습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균들이 얌전하게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상태가 딱 조성이 되면 균들이 이제 막 증식을 하고, 또 습도가 높아지면 각질도 좀 짓물러지거든요. 약하게.
아무리 추워도 신발 속의 온습도는 딴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따뜻하다는 게 보니까 통풍이 안 된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찬바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안에 조성된 공기는 또 못 나가게 하고 하니까 이제 통풍 자체가 안 되고 온도랑 습도가 뭐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츠를 신고 걷는 동안 온도와 습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직접 관찰해 봤는데요.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온습도 모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제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병을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조음이 생기고 뭐 발냄새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피부에 기생하는 사상균은 몇 개월간 죽지 않고 살아있다던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털부츠는 포기해야 옳은 걸까요? 뒤꿈치가 발이 우리가 걸을 때 살짝 올라가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의 부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뒤꿈치를 조금 높여주는 인솔, 깔창 같은 걸 좀 깔면 편하게 걸으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내 발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발이 깨끗하고 그 본인이 원래 신던 것들을 세탁을 꼭 해주시면 제일 좋죠. 이렇게 뭐 며칠 사이로 갈아 신는 걸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예. 보행감을 한결 나아지게 해줄 깔창과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 발 건강도 따뜻함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어서 생긴 뭐 가벼운 통증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거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내딛는 첫발이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흔한 질병인 무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솔고양강 고치기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확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학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교복이 달라지는데요. 교복 디자인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복 치마가 디자인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교복 디자인 왜 바뀌는 거죠?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받기를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는 교복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교복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교육청에서 체크 무늬가 들어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안내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전국에 있는 약 200개의 학교가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요. 교육청이 교복 디자인을 바꾸라고 한 이유는 체크 무늬로 유명한 영국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브랜드의 체크 무늬와 비슷한 교복은 2023년에 디자인을 꼭 변경해야만 합니다. 비사의 체크무늬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미 비사의 이 체크무늬는 너무나 저명한 약간 출처 표시로서 이미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무단으로 도용을 하시면은 상표법 제230조에 기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복 디자인이 바뀌게 된 우리 학생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지금 이 교복 치마가 마음에 드는데 바뀐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요. 계속 입고 다니던 교복인데 바꾸라니까 살짝 의아했어요. 교복 판매업체 측은 어떨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100단위 그냥 폐사가 되는 거니까 순전히 업자 그냥 가맹점만 손해보는 거지. 최근 교복을 대여해서 기념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대여 교복은 상표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운 걸까? 그것도 침해의 여지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계속 얻고 있고 자기가 이익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지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침해에 약간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체크무늬 중에 그냥 입어도 되는 것도 있다고요. 엇갈린 선의 개수가 비사 제품과 다르거나 형형색색의 선이 사용된 체크무늬는 디자인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키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는 조치에 일부 체크무늬 교복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시죠. 습지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한 이것, 뭘까요? 사고가 난 이곳은 부산에 있는 한 생태공원. 네, 저쪽에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저 깊숙한 곳이라고요? 오프로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습지 쪽을 이제 운행을 하다가 고립이 되어서 119 신고가 공동대응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다른 곳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제 신고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계속 물어봤지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태공원의 크기는 여의도와 비슷한 4.89제곱킬로미터, 꽤 넓은데요. 게다가 신고자 주변에는 습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보이는 112를 통해 가지고 그때 보이는 112가 이들을 구했다는 것. 예, 여기 자동차 위에 올라가 계시네요. 예, 오른쪽으로 좀 해보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지금 저 위에 그 초록 색깔 위에 다리 지나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저기. 신고자들은 카메라로 그들의 위치를 경찰에게 알렸고요. 그렇게 1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보낸 문자 속 URL을 터치하면 카메라로 주변을 비춰서 내가 어디인지 경찰과 공유할 수가 있고요. 위치 정보도 전송됩니다.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모르게 비밀 채팅도 나눌 수 있죠. 보이는 112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재난 상황이나 이제 구조 상황 때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매우 활용적인 제도라고. 재난이 아닌 긴급 상황 속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보이는 112. 정확한 신고와 빠른 출동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달콤한 꿀,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고요. 명절에 단골 선물로 등장하는 꿀. 여러분은 꿀 어떻게 사세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믿고 사요. 꿀은 옛날부터 말이 있어. 외삼촌 꿀도 못 믿는다고. 사서 먹는 것 뿐이지. 그런 거 모르지. 실제로 마트에만 가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벌꿀과 사양 벌꿀이 눈에 띕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천연벌꿀 같은 경우는 이제 벌들이 꽃에서 이제 채취해서 만드는 개념이라면은 사양벌꿀 같은 경우는 이제 벌들에게 설탕을 먹여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꿀입니다. 그래서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벌꿀보다 천연벌꿀이 3배 가까이 비싼 거죠. 하지만 최근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큰 마트에 가서 그냥 믿을 수 있는 상표, 우리가 아는 상표 그런 거 사요. 그냥 대충 사야 돼. 몰라 잘. 전문이 아니면. 벌꿀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법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 SNS에는 온갖 구분법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구분이 가능한 걸까? 사양벌꿀과 천연벌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 숟가락으로 떠보는 건데요.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리면 천연벌꿀이라고요. 그런데 왠지 둘 다 좀 비슷하죠? 그럼요.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천연벌꿀은 불에 잘 탄다고요. 하지만 막상 불을 붙이자 불길은 둘 다 금세 사그라들고 말죠. 인간에서 내려온 속설로는 절대 뭐 사양벌꿀이다 천연벌꿀이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험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하다고요. 탄소 동위원소 검사를 하는데 이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꿀벌이 섭취한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을 질량 분석기로 측정해봤습니다. 이때 수치가 마이너스 22.5%일 이하면 천연벌꿀, 초과하면 사양벌꿀이죠. 소비자분들은 제품 보실 때 그 원재료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매번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유용한 건 식품 유형 비교. 파는 사람은 더욱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꼭 꿀의 식품 유형을 확인하세요. 지난 연말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왜 화제가 된 걸까요? 하늘에서 뭔가 세차게 내리더니 주위 풍경을 새하얗게 덮어버리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박이 왔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마치 흰 눈 같은 우박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이곳은 바로 여름왕국 쿠웨이트.
쿠웨이트의 겨울 평균 기온은 8도에서 18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늦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날씨죠. 와, 근데 우박이 내렸어요? 간혹 비가 내리는데 우박이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거죠.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마냥 신기해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박의 무게를 중력을 이기는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상승 기류 같은 게 더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해지면서 우박도 따라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뜻한 나라에 우박이 내린 이상 기후 현상,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지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폭우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폭우.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2023년 개미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제철 해산물을 찾아서 먹자폭우는 계속됩니다. 자, 올해 먹자폭우의 첫 주인공을 만나러 강원도 동명항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득한데요. 제철 생선이 뭐예요? 대구예요. 겨울바다의 황제, 대구입니다. 대구 입이 맛있죠. 커서 대구인데요. 요즘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큰 대구들이 잡히지. 동지서 달에는 어중간한 곤이나 알이 다 있어요. 그게 요때가 제철이지, 대구는. 이렇게 얼큰하게 빨간 매운탕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시원한 맛이 으뜸인 대구 맑은탕으로 먹어도 좋은데요. 와, 이 살 좀 보세요. 속풀이에 이만한 게 없겠죠? 이거 뭔지 아시죠? 와, 곤이요. 네, 겨울 대구를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소리가. 살살 드세요. 구수하면서 그 아주 크림 같은 맛? 살살 넘어가는 맛? 으슬으슬한 몸을 녹이는데 뜨끈한 탕만한 것이 없죠. 보양식이 따로 없는데요. 바로 이 맛이죠. 소리만 들어도 속이 확 풀립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탕을 맛보게 되면 곤지도 맛볼 수 있고 그 다음번에 알도 맛볼 수 있고 육질도 제일 부드러울 때고 그러니까 대구탕의 여러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을 때라고 보면 돼요. 눈본 대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겨울 대구가 그만큼 맛있다는 말인데요. 몸무게도 평균 4에서 5kg 정도로 크죠. 대구 배가 이렇게 불룩한 이유를 아시나요? 산란기에 접어든 암컷의 몸에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인데요. 수컷에는 정수인 이리가 가득합니다. 흔히 곤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정식 명칭은 이리라고 합니다. 늘 없어요. 얘는 보통 큰 대구에 많이 나오는데 큰 대구가 많이 나올 때가 지금 11월, 12월, 1월 그 정도. 얘 넣고 이제 끓이면 이제 대구가 하얀 국물이 이렇게 생겨요. 완전 사골탕 국물보다 더 뽀해. 겨울에는 몸의 영양분을 비축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대구. 대구는 버리는 것이 없는데요. 대구 알부터 부드러운 대구 간에 쫄깃한 식감의 위까지 즐겨 먹을 수 있으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맛봐야겠죠? 버리는 게 없네요. 네, 이 뽀얀 것 좀 보세요. 제철 대구다. 굿. 제철 맞은 대구를 잡으러 새벽 3시 강원도 동명항을 찾았습니다. 40년간 대구를 잡아온 이종섭 선장님. 자, 이제 출발합시다. 겨울바다의 황제 대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어장까지 20분 거리. 그런데 요즘 대구잡이가 시원치 않답니다. 재작년에 절반이고요. 3분의 1도 안 나지. 수온이 안 맞는다고 봐야지, 수온. 12월에서 2월 사이 산란되어 태어난 대구는 태평양까지 갑니다. 그렇게 어른 대구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으로 몰려드는데요. 그럼 이 대구들을 잡아 올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대구가 얼마나 잡힐까요? 그물을 올리려는데 무슨 일이죠? 분위기가 좀 그물에 뭐가 걸렸나요? 부표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무슨 일일까요? 선장님의 요청으로 먹자포구 담당 PD까지 나서보는데요. 오! 이때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카메라의 시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물을 힘껏 당기다가 그만. 아이고. 먹자 포구 PD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물이 엉켰나요? 물이 가니까 줄이 짧았어. 아하. 자, 재정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물을 올려보는데요. 이거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선장님의 표정 걱정이네요. 여보야. 바로 그때 와, 큼지막한 대구가 올라옵니다. 아이고 어디가 떨어지는 놈아. 첫 번째 대구 5kg 이상의 대구가 걸렸습니다. 선장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번지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 마리 올라오니까 표정이 바뀌던데. 몇번 뒤에 놓으니까. 한 마리 구경을 했네.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계속 올립니다. 또 오나요? 연달아서 대구가 또 올라왔습니다. 통통해요. 아까보다 더 큰데요. 어이구. 와, 정말 크네요. 이게 동해안의 대구에 이게. 얼마나 크면 아기 안티지 대구를 안고 있어요. 대구 최고, 선장님도 최고. 그런데 최근 대구가 귀해진 이유가 있다는데요. 북극 한파가 몰려오고 거기에 매서운 파도가 겹치면서 대구잡이 조업에 난항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시기는 뭐 한 10대마리 많이 잡으면 한 40마리씩 잡았는데 요즘에는 없어. 3일 동안 2마리, 4마리, 4마리, 10마리 잡은 거 사요. 시름이 깊겠어요. 자, 다시 시작된 조업. 세 번째 대구도 올라옵니다. 와, 또 크죠? 그리고 네 번째 대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구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귀하네요. 아까 그랬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거기 비하면 나는 많이 잡은 거지. 자연이 주는 만큼. 또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또 잡을 수도 있고. 그저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살아온 선장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오늘은 힘들어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매일 떠오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잡아온 대구는 형님네 식당에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곤지거든, 곤지. 아니 모든 생선이 다 안 놈이 비싼데 대구만 순놈이 비싸잖아. 수컷 대구가 비싼 이유 바로 이 고소한 맛 자랑하는 이리 때문인데요. 얼마나 맛있게요. 크죠? 대구는 특별한 요리법이랄 것이 없습니다. 신선한 대구와 야채를 숭덩숭덩 넣어 끓여주기만 해도 그 자체로 훌륭한 맛이 탄생하는데요. 부드러워 풀어지기 쉬운 이리는 가장 마지막에 얹습니다. 대구살의 쫄깃함과 이리의 고소함이 참 맛있겠어요. 형님 부부를 위해 동생이 준비한 대구 밥상입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너무 부드럽고 야들야들해갖고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봐요 오늘. 아 진짜요? 예. 끓여만 이렇게 먹으면 맛나.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확실히 이 맛이야 이거. 속이 확 풀리는 대구탕처럼 뭐든지 솔솔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먹자 포구였습니다. 네, 아무리 추워도 패딩 대신 코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올 겨울에는 이 코트 입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코트 입으면 큰일 나죠. 그만큼 한파도 자주 찾아오고요. 또 추위도 한 번 찾아오면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파 같은 경우에 꽤 깁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도 밖에 나가실 때는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춥지만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